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8월 20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환자는 315명입니다. 대구 집단 감염 이후 처음 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안전한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족들과 같이 생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코와 입을 가리는 제대로 된 착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시겠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탑10은 코로나 재확산 얘기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이후 처음으로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 주말이 중대 고비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얘기, 오늘 정은경 본부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유행 규모와 확산 속도는 방역 조치로만으로는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확산세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안전한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한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생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코와 입을 가리는 제대로 된 착용을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예,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정은경 본부장이 단서를 달긴 했지만 거리두기 3단계도 검토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 방역 수장의 말이기 때문에 무게가 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정은경 본부장은 지금의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단계가 지금 현재 실행 중인데요. 3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하루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이 일단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더블링, 즉 배로 넘는 것이 일주일에 2번 정도 있어야 돼요. 예. 지금 오늘 315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주일 사이에 600명이 이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또 이 집중적인 어떤 고위험 상황이 벌어진, 지금 이제 우리가 8.15 집회와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일단 지금 현재는 고위험 지역에 대해서만 일단 지금 차단하고 있는데 만약에 3단계가 되면 예. 중위험 지구까지도 모두가 다 셧다운이 되는 상황이고요. 학교는 다 일단 출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사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완전히 셧다운되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3단계 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이제 부분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실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3단계로 갈 경우는 거의 사회 전체가 일단 스톱되는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까지도 검토하자는 게 방역 수장 정은경 본부장의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 제 옆에 좀 수치도 나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코로나 확산세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은무 교수님, 오늘 300명이 넘었고 최근의 추세 일주일 2주 합치면 2,000명 넘게 된다고 하던데 오늘 324명이 해외 유입자까지 합친 거거든요. 이 정도 수치면 거의 완벽하게 올해 3월 상황으로 돌아갔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3월 때는 이제 대구 경북에서 나왔고 이제 신천지 교인 중심의 확진자 수였고요. 예. 지금은 수도권에서 주로 나오지만 이제 지방까지 퍼져 있는 상태고 어느 한 지역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전파력이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일상생활 공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감염이 될지를 모르는 그런 위험에 노출이 돼 있고 또 나오는 확진자들의 많은 수가 지금 고령층이기 때문에 병상 문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일상생활에 접하는 곳에서 발생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에요. 여기 화면에도 잘 나와 있는데 실제로 물론 여기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중심이긴 하지만 제주도를 제외하면 지금 16개 시도에서 모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있거든요. 네, 그 점이 정말 중요하죠. 1차 유행, 2차 유행, 저는 지금이 1차 대유행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구 때는 그러니까 어떤 확진자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우리 의료체계가 받쳐줄 수가 있었고 고령층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 조금 힘이 들었지만 사망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울 수도권과 지방으로 밀접도가 높은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어느 지점을 방역을 해야 될지 모르죠. 지금은 예. 전체적으로 다 감염자가 나오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가족 모임이라든지 뭐 캠프, 카페, 식당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곳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갈 때조차도 조심을 해야 되고 지하철에서도 지금 감염이 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계를 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번 한 달 정도를 최대한 방역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뉴질랜드 모델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그냥 모든 걸 한 번에 조절할 수 있도록 격리를 좀 3단계로 격상을 해서 2주간은 확실하게 이 방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단계로 하는 것이 더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천 교수님이 꽤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1차 대유행 지금은 신천지 때 다음에 2차 유행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1차 대유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은경 본부장이 호소하고 강조한 3차 격상까지도 3단계 격상까지도 무조건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부 지역에 국한이 되면 우리가 그 확진자를 찾고 추적하기가 쉽지만 전 수도권과 지방을 다 확진자를 찾고 우리가 찾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개개인의 방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공간을 찾아가지 못할 정도로 정말 약간의 강제성이 들어갈 정도로 방역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구장차장 네. 실제로 지금 확산세가 곳곳 일상의 곳곳을 파고들고 있는 게 네. 우리나라 치안 컨트롤 타워잖아요. 네. 경찰청 본청에서도 처음으로 확진자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오늘 확인된 이 확진자가 나온 주요 장소를 보면 예. 이 경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경찰청 본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요. 이 재판을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의 이 부장 판사도 확진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 시험에 응시한 응시생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상당히 좀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앞서서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전국으로 확산되는 이유를 지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감염됐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다양한 기관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라면 예.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깜깜이 약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불특정 다수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감염이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하나 지금 뭐 아까 경찰청 법원도 얘기했지만 연예계도 특히 지금 코로나에 노출이 돼 가고 있는데 예. 최진봉 교수님 실제로 지금 이렇게 확진 양성 판정이 나온 연예인들 말고도 지금 제가 뉴스탑10 시작하기 전에 기사를 접하고 왔는데 몇몇 연예인들도 한 10여 명에 달하는 연예인들도 지금 본인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본인이 확진 판정이 나올지 말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예계라고 하는 곳이 작업 환경을 보면요, 밀접하게 접촉해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스태프들을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작업을 하게 되니까 그분들과의 접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촬영이나 이런 부분이 좀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접촉하는 시간도 늘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KBS에 출연 중인 서성종 씨가 확진이 되고 예. 이분이 확진되고 나서 이분과 함께 연극을 했던 허동원, 김원혜 씨가 또 확진이 됐습니다. 그렇죠. 2차 감염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김원혜 씨하고 함께 JTBC 드라마에 출연 중인 김희정 씨도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허동원 씨의 분장을 담당했던 분장사분이 확진을 받았는데 아하. 이분이 또 오만석 씨 분장도 담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접 접촉에다 지금 자가격리, 오만석 씨는 확진은 아니고요. 음성인데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보면 왜냐하면 스태프들 같은 경우에 한 곳에서만 일하지 않고 다른 분들하고 또 작업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여러 사람과 작업을 하는 이런 어떤 연예계 특성상 확산세가 더 강해질 수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말이 지나도 확산세가 누그러들지 않으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된다. 이 정은경 본부장의 의미심장한 말로 오늘 뉴스탑10 첫 번째 이슈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 이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주제가 많습니다. 한꺼번에 한번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요.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경찰과 이틀째 대치 중입니다. 여전히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자들은 지금 계엄령보다 더 무서운 방역 공안 통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들이 우한 바이러스를 앞세워 기어코 북한식 강제 수용소를 사실상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유국민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들을 이기고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어제 영상부터 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사랑제일교회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었던 모습이 한번 나올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어제 고성을 지르면서 밤샘 대치했고 정부도 한 3-4시간 정도 사랑제일교회 측에 여러 가지 교인 명단을 요구했지만 확보에는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좀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거의 700명 가깝게 지금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사랑제일교회 측에다가 이 교인 명단을 일단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사랑제일교회에서 제공한 명단이 한 900명 정도 명단이 되는데 이걸 확인해 보니 한 500~600명 정도가 연락이 안 되거나 또 나는 신도가 아니다, 외국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하다 보니 당국에서는 이게 지금 정확한 명단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도 그동안 지금 이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한 교인들이 자기가 한 3~4천 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울시 당국과 지금 경찰이 어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사랑제일교회 측에 정확한 교인 명단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어제부터 지금 그 교인들과 지금 이쪽에서 막아서면서 진입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강현재 변호사 나왔는데 강현재 변호사가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감염병 관리법에 따르면 이 역학조사를 위해서는 실제로 이 행정당국이 직접 할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지금 그거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라 하면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 현재 그 어떤 당국의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지금 사랑제일교회 그쪽 지금 확진자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고 또 지금 이 관련된 사망자가 지금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지금 명단 제출이 늦어지면 이분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당연히 늦어질 것이고 그렇죠. 또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빨리 이걸 지금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지금 정광훈 목사나 지금 사랑교회 제일 측은 본인들이 지금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8.15 집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당국 자체가 지금 상당히 과도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상황은 바이러스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간 안에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외부의 바이러스 테러 사건이다, 음모론까지 제기했고 실제로 오늘은 좀 더 격하게 수위 높은 비판을 해서 현 정부가 북한식 강제 수용소를 만들었다라는 게 지금 사랑제일교회 측의 오늘 주장입니다. 이 양측의 이 대치, 그러니까 경찰과 사랑제일교회 측의 대치가 좀 심해지니까요. 결국 오늘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이들에게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이 매우 큽니다.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주고 있으니까 필요할 경우에는 해명법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엄정한 도치됨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쭉 들어봤는데 구자웅 차장. 네.
대통령이 정말 이례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언급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하리라고는 생각하기 좀 쉽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인권 변호사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한된 이 공권력 행사, 인권 보호 이걸 이제 우선시하는 이 대통령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오늘의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방역을 방해하는 일부 이 행위에 대해서는 예. 분명하게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구체적으로 특정은 안 했지만 지금 이 그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이 사랑 제1교회의 일부 신도들을 좀 겨냥한 발언이 아니었나 싶고요. 뭐 앞서 강현재 변호사는 이제 그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와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마도 이 경찰이 좀 공권력을 앞세워서 그 강제 이 명단 확보에 좀 나서지 않을까 이런 이 추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부장차장 질문 하나 더 해요. 그러면 대통령까지 이렇게 이례적으로 강력한 법 집행 얘기를 했다는 건 만약에 잘 지켜지지 않고 혹은 확산세가 지속되면 정의근 본부장이 얘기한 3단계 격상도 대통령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공권력이 살아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냐 하면 명단 제출을 통해서 빨리 감염 경로를 확인하면 더 많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누가 얼마만큼 감염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이 절차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좀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 집회에 나와 있는 신도수가 몇 명이고 그중에서 그 증상이 있는 사람이 누구누구인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예방조치를 해야만 더 확산세를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지금 조직적으로 그 조사 자체도 거부하고 있고 명단 제출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 공권력을 행사해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를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동시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추 장관은 오늘 법정 최고형 구형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국가의 존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인 것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대통령의 강력한 법 집행 어느 정도 납득은 됩니다만 추 장관의 이 말이요, 법정 최고형 구형. 글쎄요, 이렇게 낙인 찍기로 좀 가면 실제로 우리가 신천지 때도 보듯이 뭔가 뒤로 숨고 오히려 방역이 좀 어렵지 않냐라는 지적과 비판도 있긴 있어서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도 그렇고요. 지금 법무장관도 그렇고 이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현행범 체포하라, 구속영장 청구하라 이렇게 되면요. 실제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밑에 내려가면 굉장히 무리한 법 집행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밑에서는 그 법에 따라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경찰과 검찰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강한 구체적인 지시 아시겠지만 예전에 대통령이 해외 출장 중에 계엄사 관련된 문건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이 있죠. 또 장자연 사건 관련해서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됐나요? 너무 무리하게 수사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태산명동의 서울필 같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황은요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확산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지난 8월 15일 날 광화문에 수만 명의 시민들이 나와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규탄하는 집회를 가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칫하면 자신의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엄중하니까 이 부분에서 정말 엄중하게 대응하라는 이야기만 하면 경찰, 검찰 다 알아듣습니다. 자, 근데 구체적으로 구속영장 청구하고 뭐 체포하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무리수가 따를 수가 있고 지금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것은 일단 검사의 권한입니다. 자, 근데 검사의 권한을 지금 법무장관이 나서서 지금 모든 것을 다 해버리면 지금 그러면 검사들은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뭐 원님 재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해서 처벌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법이 있는 것이고 원칙이 있는 것인데 지금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지금 뭐 법무장관, 뭐 방송통신위원장 전부 다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요 이게 말로 살 게 아니라 그냥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법에 다 있어요. 근데 그걸 굳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 하는 것 자체가 과연 그동안 민주주의를 외쳤고 또 어떤 면에서는 법과 원칙을 주장했던
그런 어떤 정권의 어떤 이게 맞느냐? 아까 인권 변호사 이야기 하셨지만 예. 저는 좀 원칙을 좀 지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은 엄단 정도만 얘기해도 모든 국민들이 동의를 할 텐데 여기에 좀 구체적으로 칼을 너무 세게 빼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상황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자꾸 과하면 자꾸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요, 법에 따르면 다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걸 경찰과 검찰이 적극적으로 하라라고 대통령이 지시만 이미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하면 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체포하고 영장 청구하고 법정 최고형하고 이러면 이 모든 사법 절차를 다 본인들이 다 하면 이 누가 그럼 압박하겠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오늘 민주당은요, 전광훈 금지법 추진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일부 교회와 교인, 종교단체의 몰지각한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고 건전한 기독교인들과 국민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히 처벌하고 구상권을 반드시 행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뉴스탑10 시청하는 시청자분들이 왜 화면이 저렇게 나오지 궁금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저렇게 민주당 대표회의실에 칸막이가 설치가 돼서 코로나 방지 차원에서 저렇게 마스크도 쓰고 칸막이까지 설치하면서 본인들의 이제 발언, 최고위원과 당대표의 발언을 이어갔거든요. 근데 최 교수님, 예. 제가 궁금한 건 이 얘기가 아니고 집권 여당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인데 어떤 코로나 확산세의 대책보다는 뭔가 일주일 내내 그 광화문 집회만을 겨냥한 발언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뭐 문제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통합당 전체가 이 문제에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합당이 명확하게 선을 긋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부분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8.15 저 집회에 뭐 김진태 전 의원, 김문수 전 지사, 차명진 전 의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소위 지금 통합당에 소속돼 있는 전직 의원들이 참석을 하시고 홍문포 의원도 뭐 사람을 만나러 갔지 뭐 참석을 하셨고 지금 오늘 정광훈 목사의 대변인 역할을 하시고 계신 우리 강인재 변호사도 지난번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 저희 자유한국당 2018년에 법률 투표하시고 한국당 후보로 서울 노원병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까지 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명확하게 통합당이 정광훈 목사나 이런 극우 세력과의 선을 긋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본인들한테 어떤 여론의 이익이 되는 그런 부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수단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통합당이 명확한 입장을 좀 표명해 달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애매모호한 입장을 자꾸 하시면 하실수록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직 의원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이 정광훈 목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만 이번 문제,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 전국을 풀어나가고 뚫고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팩트 체크 차원에서요. 예. 김문수 전 지사와 차명진 전 의원은 통합당 당원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다 탈당하셨고 예전에 소속됐던 예전에 소속됐던 거죠? 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진봉 교수의 취지도 뭐 이해되셨을 것 같고요. 이렇게 청와대는 물론이고 정부 여당 모두 광화문 집회에 목소리를 높일 때요. 오늘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후 3시쯤 정은경 본부장을 만나는 일정을 급히 잡았습니다. 상당히 완화책을 강구하지 않았어요? 지방에 여행도 오고 외식도 장려하고 쿠폰까지 마련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왜 갑작스럽게 이러한 현상이 발발할 수 있게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해서 만났어요. 내가 보기에는 뭐 그런 강력한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는 데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나는 봐요. 대통령의 강경 발언 별로 지금 코로나 사태 수습에 도움이 안 된다. 구자홍 차장. 그러면서도 대단히 발빠르게 질병관리본부를 찾아서 정은경 본부장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함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화문 집회의 책임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자유롭지 않다라고 방금 최진봉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논리가 지금 정부 여당의 논리하고 상당히 좀 비슷하거든요. 예. 그만큼 정치적 수세적인 입장에 처해 있는데 오히려 그 당대표인 김종인 위원장은 코로나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를 이끌고 있는 정은경 본부장을 만남으로 해서 우리 미래통합당은
이 코로나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정당이다. 이런 대국민 메시지가 좀 담겨 있는 행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광화문 집회 책임론에 맞서서 오히려 우리는 코로나 방역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질병본부에 응원하러 오는 정당이다. 이런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좀 발빠른 행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그 후문으로 정본부장과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저희가 또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정은경 본부장을 만나기 전에 김정인 위원장은 정부 책임론을 다시 한번 부각했습니다. 8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했다는 자랑에 너무나 충만해가지고 그런 건 그리고 대통령의 경초사에서도 굉장히 자화자찬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만약에 줄치울 정부 스스로가 힘으로 볼 결과가 결국은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를 번창하게 만든 요인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여당이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 책임 전가를 엉뚱하게 미래통합당이 거기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것처럼 그런 식의 쟁점을 일으키고 있는데 정부 여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네. 김종인 위원장 얘기는 통합당과 광화문 집회 선을 확실히 긋고 방역 준칙을 스스로 허문 건 정부다. 그러니까 본인도 정은경 본부장 만나서 직접 수습 대책 내놓고 이 자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자, 정은경 본부장 이야기만 들으라고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7월 말 8월 초에 정부가 한 조치들 보면 일단 7월 24일부터 정부가 교회 소모임을 허용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8월 15일 날이 이제 광복절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 17일 날을 임시 공휴일로 해서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이 좀 더 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17일 날은 임시 공휴일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각 부처가 각종 쿠폰을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자, 주민은 이제 놀러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제 활성화하라는 겁니다. 자, 이 신호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지만 이번에 이 폭발적인 증세가 실제로 7월 말 8월 초에 이 상당히 지금 내재돼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휴가철에다가 이 상당히 장마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확산되다가 이게 이제 최근에 폭발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 거기는 8월 15일 날 집회가 상당히 원인도 있을 겁니다. 즉 전국적 확산의 원인도 있을 거예요. 그건 아마 내일 돼보면 구체가 더 나올 것 같은데.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꾸 방역의 문제를 8월 15일 날 정치적인 문제로만 지금 해가게 되면 우리가 정확한 방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야 간의 논쟁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방역이라는 관점에서 그 원인을 따져야지.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그동안은 싹 풀어놔놓고 이제 8.15 집회 때 확 늘어나니까 이제 당신 책임이다. 정강원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바로 그런 지적입니다. 천 교수님, 실제로 어제 한 일부 보도를 보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 직전 전날 14일부터 뿌린 영화 쿠폰이 50만 명이 영화를 봤다. 이게 지금 정부 시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 것.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네. 3일간 이제 50만 명이 영화를 보셨는데 영화만 본 게 아니죠. 영화관을 가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식당에 가게 되고 카페도 가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감염의 고리가 지금 가장 많은 곳을 다 다니시게 되는 거죠. 그 많은 분들이 섞였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도 감염이 분명히 확산이 됐을 거고 과거처럼 뭐 확산세가 없었다면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주변에 누군가에 모르게 감염이 되는 이런 상태에서 대중 이용 시설을 지금 조금 장려를 한 면이 있어서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안 좋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일정 부분 책임도 피할 수 없다 뭐 이런 분석이십니까? 알겠습니다. 관련 소식 오늘 세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한번 짚어봤는데요. 그만큼 코로나 사태가 중대합니다.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와 연관이 된 소식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만나봅니다. 예, 뉴스탑10이 뽑은 2위인데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이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오늘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무기한 파업입니다. 오늘 대한의사협회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통과 협치 구제를 정부가 인정하고 정책을 협의하는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자는 의료계의 주장은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정부는 단체 행동에 나서는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실상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글쎄요, 정면 충돌 양상이 한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의사협회 측은 정부 제안을 거부하고 순차적으로 파업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뭐 전공의들 한 1만 명 정도가 일단 파업에 지금 동참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사실은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의료 공백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시점 자체는 좋지 않다는 걸 인정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과정을 보면 지금 지난번 코로나가 발생하고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진들 특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 정말 가진 고생 끝에 어떤 면에서 K방역이라고 정부가 그렇게 자랑하는 성과를 이뤄냈지 않습니까? 그게는 결국은 정부의 어떤 정책도 있겠지만 많은 의료진들이 헌신적으로 일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정부가 최근에 의사 이 의대를 4,000명 증원한다는 발표를 했었는데 그러면 최소한 이걸 증원할 때는 의사협회라든지 이런 데와 상의를 하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자기들이 정책을 만들어서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지금 로스쿨대에 설 때도 마찬가지로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게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의료의 질 문제라든지 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더군다나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의료 수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지금 의료 수가가 너무나 어떤 면에서 보면 수술하는 사람과 일반적으로 뭐 피부 하는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어려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합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의사협회와 그다음에 지금 보건복지부가 좀 상의를 하고 예. 그 책임을 해서 그래서 결정해서 발표하면 당연히 수긍을 하겠죠. 근데 지금 지금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놓고 의사들한테 따르라 이야기를 하니 의사들이 당연히 반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 전국입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전국이 이게 좀 사실 의사 늘린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어느 정도 끝나가면 네. 마무리되는 시점에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봐요. 근데 지금 문제는 정부가 이거 의사 안 따르니까 그럼 의사 면허도 그냥 없애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겁니까? 물론 의사분들도 이 파방은 잘못됐습니다만은 정부가 이걸 가지고 의사들을 협박한다?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천우명 교수님, 제가 이건 코로나 전문가가 아니라 의사 입장으로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실제로 지금 오늘 5대 대학병원의 뭐 인턴 레지던트 한 10,000명 정도가 파업에 시작해서 다음 주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다음 주에 만약 코로나가 이 확산이 멈추지 않았을 때 다음 주면 의료 공백이 정말 심각한 수준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검사에도 좀 차질이 올 거고요. 코로나 중환자를 보는데도 차질이 올 수 있고 예. 또 더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학병원에 입원한 중환자들이 보는데 무리가 많이 옵니다. 전공의들이 병동이나 중환자 응급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공백을 교수들이 다 메꿔야 되는데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분명히 좀 차질이 올 것은 뭐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 교수님 말씀은 코로나 검사, 코로나 확진자 관리보다 오히려 지금 대학병원에 있는 중환자실 네. 관리가 제일 심각한 문제일 거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뭐 이게 얘기가 잘 안 되면은 의료 공백은 불가피한 거네요.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안 되도록 해야죠. 예. 그런데 일단 정부도 엄정 대응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그와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어제 의협하고 대화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견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의협에서는 예전 했던 어떤 행동을 변하겠다면서 그래서 밀고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기 의사 측은 구자영 차장 네. 더는 의료진 자극하지 말고 국민 건강 위한 노력을 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김강립 차관이 진료 개시 명령에 불응할 경우 의사 면허에 가해지는 조치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료법을 좀 언급을 한 건데요. 의료법에 따르면 이제 진료 개시 명령을 정부가 내릴 수가 있고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1년 정도의 범위에서 이 면허 자격 정지를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행정 조치를 통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엄포를 놓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공의들은 그 정도의 불이익은 감수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파업에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정부로서는 뭐 엄포만 둘 것이 아니라
좀 대화를 통한 어떤 해법을 좀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처럼요. 사실 지금 정부와 의사 간의 지금 힘겨루기가 있다면 뭐 각자의 다 입장은 뭐 우리도 지금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알아듣겠지만 정작 고스란히 피해는 우리에게 올 거고 아까 뭐 중환자실 환자들에게 코로나 검사도 그렇고 좀 걱정이 앞서는데요.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물론 본인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 관철하기 위해서 진료를 거부하시고 파업하시는 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보다 엄중하다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대화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아까 그 보건부 장관 얘기하잖아요. 대화를 시작했는데 어쨌든 이견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 저는 양쪽 다 일단 여기서 정지하고 일단 코로나부터 치유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의료 파업을 하는 것도 좀 중지하시고 또 논의하는 것도 나중에 해도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게 지금 10년 동안 4,000명을 늘리는 거거든요. 1년에 400명씩. 그것도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봐요.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협회도 너무 강력하게만 나가지 마시고 일단 그러면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 다 그러면 일단 멈추고 여기서 진료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나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다시 논의해보자. 이렇게 나오든지 해야지 너무 강대강으로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에서는 이렇게 의료진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는 정부가 의료진을 무시한다고 보지 않아요. 덕분에 챌린지를 통해서 얼마나 의료진들의 그 하시는 일에서 위로도 하고 감사도 했습니까?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라서 문제가 되는 것 자체는 서로에게 부담이 되니 일단 여기서 멈추고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진정된 다음에 다시 논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멈춰야 되는 것을 누가 해야 될까요? 의료진이 지금 파업을 하겠다는 것을 멈춰야 될까요? 아니면 정부가 10년 동안 4,000명의 의료진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추진해왔던 정책을 잠깐 보류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시작한 사람이 잠깐 보류하자. 지금은 코로나와의 전쟁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먼저 이 대화에 손을 내밀어야 되는 주체가 이 정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료진의 파업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 파업의 결과가 국민들의 어떤 희생으로 봤을 때는 그 책임을 의료진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정부 당국과 의료진이 한 발씩 물러서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 그래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 확산세와 맞물려서 상당히 미묘한 이슈가 됐는데요. 의사협회 파업 강행에 그러면 의사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강경 조치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코로나 소식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김 여정이 이제 국정 전반에 있어서 위협 정치하고 있다. 이게 표현이 위임 통치라고 하니까 조금 과잉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건강에도 이상이 없고. 군연 통치하면서 정치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졌나 봐요. 어제 국정원을 통해 긴급히 알려진 북한 동향,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일부 권력을 여동생 김여정에게 나눠줬다,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 이 국회 보고를 두고 오늘까지도 여러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제 목소리 다시 듣고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지도하셨습니다. 김 여정이 이제 국정 전반에 있어서 위임 통치하고 있다. 위임 통치의 내용은 뭐냐면 김정은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씩 권한을 이양하는 거다. 얘기 풀어보겠습니다. 고영한 부원장님. 어제 정확히 이 시간에 저하고 이 위임 통치 얘기를 했는데 국정원발 위임 통치기를 하루 정도 더 깊게 고민하셨다면
지금으로 받아들이는 위임 통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위임이라는 말은 북한에서 많이 쓰는 말이니까 그거는 위임은 북한 말인 것 같고 통치는 북한에서 안 쓰는 말이니까 그건 한국 용어가 맞는 것 같고 정확히 표현을 한다면 김여정 부분 위임 지도 이게 아마 북한 용어가 아닐까 싶은데 부분 위임 지도. 그러니까 김여정이 4월 달부터 그런 말이 계속 들었거든요. 문고리 권력이다. 2인자다. 전당이 김여정의 말을 공부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들어왔는데 저는 국정원이 어제 발표를 보고 새로운 무엇인가 큰 것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쭉 보면 4월 달부터 들어와서 쭉 진행되어 오던 것들을 종합을 해서 이게 위임 통치라고 국정원이 만들어낸 용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시대 때 북한이 어떤 통치를 했는가 하면 외교는 강석주, 군사는 조명록, 경제는 박봉주 이런 식으로 맡겼댔거든요. 그걸 측근 통치라고 하는데 김정은은 들어와서 할아버지처럼 당이 정상화를 해서 당 어쨌든 정치국 회의, 전원회의 등을 했거든요. 아버지와 달리. 그러니까 할아버지 통치하고 아버지 통치하고 약간 이런 말이 쓰면 어쨌든 혼합해서 쓰는 용어인 것 같고 김여정이 부분적으로 김정은의 일을 일부 맡아 하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거는 사실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옆에 화면에도 그래픽에도 제목으로 나왔지만 오늘부터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꽤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이유는 정치권에서 상당히 많은 이슈를 몰고 다녔던 박지원 국정원장의 캐릭터가 이번 국정원발 위임 통치에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이 오늘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 박지원은 지우고 엄격한 국가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가정보원 계획 골자는 국내 정치 개입 근절, 대공수사권 검찰 이관, 그리고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입니다. 위원정 의원님, 박지원 국정원장과 꽤 많은 얘기도 해보시고 인연도 있으실 텐데 정말 첫 데뷔전 쇼맨십의 일종이다라고 그렇게 좀 이 내용을 조금 평가절하해도 되는 거예요? 언론인보다 더 언론인다운 그런 이제 박지원 원장인데 아무래도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해야 국민들한테 관심을 가질 것인가. 사실 저는 어제 기사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위임 통치? 아니 세상에 북한같이 1인 독재 체제가 돼 있는 나라에서 위임에 통치한다는 것은 뭔가 지도자한테 중대한 사안이 생겼을 경우에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쭉 보면 이 위임 통치가 아니라 그냥 역할 분담 정도 있지 않는가. 또 하나의 의미는 김정은 위원장이 통치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9년 정도 통치를 했는데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은 뭔가 정신적으로 지금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에 왔을 때도 건강 문제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떤 정부가 확인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확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사라졌으니까 확인했고. 그러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정신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정원이 공식 보고를 통해서 한 거거든요. 압박을 받고 있다. 그렇죠. 기자 입장에서는 정말 따끈따끈한 뉴스일 텐데 문제는 이게 이제 국정원에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게 이제 문제죠. 왜냐하면 국정원이라는 게 지금 박지원 원장을 임명한 게 남북 관계를 좀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잘 가져가겠다고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 이런 걸 북한에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측면들을 보면 박지원 원장이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파격적인 아마 첫 선을 보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도 취재진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아니, 저는 실제고 위임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쓰지만 아무튼 일을 하는 중앙 관리자, 책임자들이 있는 건데 그거를 위임이라고 하는 특별한 용어를 그 용어에 자꾸 집착을 하면 이 문제가 좀 꼬일 것 같아요. 그 용어를 북한이 쓴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총괄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1인 통치는 맞지만 북한이라는 나라가 저 집단이라는 우리가 생각하지만 또 하나는 국가의 체계가 작동하는 나라잖아요. 크게 지금까지 김여정의 활동상으로 봤을 때 총괄한다 이런 의미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위임 통치라는 단어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도 약간의 수습하는 모양도 있었는데 김근식 교수님.
오늘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모든 게 지금 최근에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국면 전환을 하려고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런 말 한 거다라고 꼬집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나아가면 지금의 민심 위반이라고 하는 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집권 여당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코로나 재확산 등등에서 흉흉하니까 관심을 일시 한번 북한의 위임 통치라는 단 하나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는 사실 모든 관심이 거기에 쏠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김기현 의원이 말한 대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고도의 정치적인 술책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거기까지 조금 나간 것 같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까 이현종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도 박지원 국정원장은 여전히 언론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습성이 아직도 빠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정원장이 직접 참석해서 여야 정보위원한테 보고할 때는요. 보고의 내용은 당연히 관례상 여야 간사를 통해서 브리핑이 됩니다. 근데 어제 알려진 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해온 30페이지 보고서 중에 10페이지가 유임 통치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저도 하태경 의원하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깜짝 놀라서 하태경 의원이 중간 나와서 브리핑을 한 거예요. 아, 국정 전반에 걸쳐서 김여정이 유임 통치한다. 깜짝 놀란 이야기죠. 북한의 수령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 체제에서 수령의 권한을 백대 열통인 다른 사람한테 위임 통치한다고 하니 이게 그럼 신변의 이상이 있나? 아니면 권력 변동이 있나? 아니면 무슨 유고 상태인가? 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들어가서 보니 그때 들어가니까 아까 그 김병기 의원도 이야기하지만 집권당에 생각해보니 아 유임 통치란 말이 좀 지나친 단어라는 것을 급 수습을 한 게 톤다운시킨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 김정은 건강 이상이 없고 1인 집에 걸려 여전하고 그러나 권한을 좀 나눈 것 정도다라고 분위기를 수습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맥락상 저는 박지원 원장이 유임 통치라는 단어를 몰랐을 리가 없고 그걸 사전에 차장과 모여서 국정원 정보위 보고 갔을 때 어떤 내용을 할 거라는 걸 사전에 다 알고 갔을 텐데 왜 그런 단어를 썼을까?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정치인으로서의 그 때를 아직 빼지 못했고 언론에 대한 관심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했던 박지원을 시켜서 남북관계를 풀어보려고 했던 박지원 원장을 시켜서 그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에도 이게 제가 볼 때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분석들을 좀 잘 들었는데 이건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시 어제 그 위임 통치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통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죠. 글쎄, 최측근에게서 관찰하거나 대화를 나누지 않고서는 감지하기 힘든 설명이다. 이런 전문가의 분석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통치 스트레스 경감. 김정은의 그동안 9년 통치하면서 통치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줄이는 차이.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 실패 시 김정은한테 총알이기 때문에 그 실패 책임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런 차원에서 책임 회피. 그러니까 그 밑에 위임받은, 또한 위임받은 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그 두 가지 가장 큽니다. 구정처장. 네. 오늘 북한 지도부도 분명히 통치 스트레스라는 우리 언론 보도를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알고서도 박지원 원장이 이런 브리핑을 했다. 우리 국정원의 속내를 뭐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의 국정원의 어떤 그 보고라든지 브리핑하고 지금 용어 선택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너무 정제되어 있고 너무나 중립적인 용어를 써서 도대체 무슨 보고를 했는지 그걸 감잡기가 어려웠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위임 통치 또는 통치 스트레스 굉장히 귀에 쏙쏙 박히는 용어를 써서 보고를 해서 관심을 좀 환기시킨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태경 의원의 저 분석에 상당히 좀 정답이 저는 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김여정이 부상을 하고 위임 통치라든지 통치 스트레스 얘기가 나온 것은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이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령론, 이게 무결점의 수령이 직접談判에 나섰는데 아무런 성과 없이 북한에 돌아온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2번, 3번 반복되게 된다면 김정은 리더십에 굉장히 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권한을 상당 부분 위임을 시켜주고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책임도 그 수령에게 가지 않고 그 권한을 행사한 사람에게 가도록 권한 분산과 책임 회피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용어를 이제 위임 통치라고 하고 뭐 통치 스트레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들리지만 정상적인 어떤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한 하나의 좀 몸부림일 수 있다. 하노이 노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어떤 안전판을 좀 마련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해석은 분분합니다만 다시 김여정 부부장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자녀가 몇 명인지 몇 살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는 사실상 김여정 부부장이 2인자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님은 남쪽은 처음이시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김여정이 철의 여인의 이미지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전방 사령관으로 좀 올라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종참모부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는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보고대로 북한 주민들이 최근에 김여정의 담화를 외울 정도라 위상이 뭐 만만치 않은데, 근데 저 고영한 부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개성공단 폭파 때도 이게 김여정 작품이라는 얘기가 많아서 그때 상당히 충동적이고 꽤 공격적이었다. 뭐 대통령을 향한 담화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대통령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게 좀 충동적으로 뭔가 대미가 바뀌게 되는 건 아닌지 좀 걱정도 되거든요. 제가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당 내부 전반, 대미 관계, 그리고 북한이 통전부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남 관계를 총괄하는 김여정 제1부부장 동지. 이건 북한 표현입니다. 예. 그리고 총참모부의 정세현 전 수석 부의장이 말한 것처럼 총참모부의 권한을 이양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 보면 김여정이 제2인자 자리에 올라간 건 맞는데, 그러면 과연 김여정이 대미 관계를 이렇게 강경하게 연락사무소 폭파하겠다고 그러고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넘기겠다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게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다가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도 김여정이가 총괄하는 부분도 있고 당내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대미 분야를 보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래도 최종 결론은 김정은이 낸다. 저는 그것은 변함이 없다고 보고요. 오빠의 윤허를 받아야 된다. 오빠의 윤허를 받아서, 그러니까 모든 집행이나 정책 수립은 하지만 최종 도장은 김정은의 도장이 지켜지지 않고서는 김여정이 활동할 수 없다. 저는 이게 북한 체제의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충동적인 보고를 하더라도 오빠 김정은 위원장이 거를 수 있는 구조는 여전히 있다. 살아있다. 네. 그런데요, 우리 국정원과 전혀 다른 분석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일부 미국 워싱턴 전문가들은 김여정이 되레 강등될 가능성도 있다. 이 관측을 내놨습니다. 고영한 부장님께 계속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최근에 김여정 부부장이 8월 이번 달에 주요 회의들을 다 불참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보고처럼 뭐 2인자, 위임 통치가 아니라 실제로 좀 강등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저는 박지원 원장께서 김여정을 2인자, 위임 통치 이렇게 하는 것이 김여정 제1부부장을 이렇게 띄워주려는 의미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것은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다. 김정은의 절대 권위, 최고 권위에 대한 훼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남한에 다니면서 무슨 말을 했길래 한국 사람들이 저러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저런 강등됐다는 말도 그래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지난 6월 4일부터 폭풍같이 쳐몰아오지 않았습니까? 대남 관계를 적대 관계로 쭉 수위를 올려온 거를 김여정이가 쭉 이어왔는데, 아마 저는 김여정이 이번에 8월 달에 들어서서 잘 나타나지 않는 게 너무 피곤해서 이번에말로 김여정이 제1부부장이 좀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조금 쉬는 거지, 김여정이가 이렇게 강등되거나 어디 뭐 내려갔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같이 김정은 위원장이 경무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국정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김여정까지 여기서 정말 아웃된다 그러면 정말 통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은 김정은 위원장이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등 가능성보다는 사실상 2인자로 권위를 추켜 세워진 게 좀 더 설득력이 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떨까요? 지금 하나 더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다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성설, 신변이성설이 불거지니까 실제로 장성민 이사장은 위중설을 제기를 했는데, 고영한 부장님 전문가시니까 이걸 좀 어느 정도 좀 갈래를 좀 쳐주세요. 저는 그 19일 날 당중앙회의 7기 6차 전원회에 나오는 김정은의 모습을 봐서는 하루 사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쓰러졌다고는 생각질 않고요. 19일 날 회의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21일 날 쓰러졌다. 그걸 우리가 안다. 그러면 우리 정보력이 정말 세계의 최고라고 증명할 수 있겠죠. 저는
그거 의견에는 좀 반대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예, 그 장성민 이사장이 이야기한 지금 뭐 코마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제 지난 4월부터 쭉 제기돼 왔던 신변 이상설이 이제 연장설이 있는 건데요. 지금 나온 것처럼 바로 며칠 전에 정치국 회의했죠. 그리고 또 바로 이틀 전에는 당중앙회 전원회의 화면에 나왔어요. 만약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김정은이가 저기 각계무시하라는 가짜가 아닌 이상은 신변 이상설을 지금 이야기하기는 제가 볼 때 좀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위임 통치라고 하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자극적인 용어를 씀으로써 오히려 지금 우리 박 전 원장이 이끌고 있는 국정원이 남북관계 해악을 빚었다는 지금 하나 측면하고 두 번째로는 북한에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는 절대 권력 체제는 맞지만 역할을 나눠주고 있는 것은 사실은 김정은 체제 이후에 지금 9년 동안 쭉 진행되어 오던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나 군사나 당이나 대남, 대미 부분들을 역할 분담을 해서 당이면 또 국무위원회가 따로 있고 당에는 정무국과 정치국이 따로 있고 또 당 중앙군사에 따로 있고 해서 이 역할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의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위중설이나 신병 이상설이나 아니면 뭐 김여정에게 완전히 무슨 권한이 이임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양쪽 다 좀 지나친 편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단어는 제가 호위무사로 바로 잡을게 알겠습니다. 저 아까 잠깐 깜짝 놀라서요. 그리고 최근 북한의 이례적인 장면 또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무결점, 무오류의 존재인 북한 최고 권력자가 국가의 경제 전략의 실패를 시인했습니다.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 데 맞게 경제 사업을 개선하지 못하여 계획되었던 국가 경제의 장성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 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를 빚어졌다. 고영한 부원장님, 저하고 이걸 같이 볼 텐데 지금 글쎄요 위임 통치 효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한 간부들이 지금 저 발언 이후로 줄줄이 노동신문 일면에 반성문, 경쟁적으로 자아 비판을 하고 있다는데 저희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수령이 자기 실패를 인정한 건 두 번입니다. 1993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그때는 고난의 행군 이후에 우리가 3차 7개년 계획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을 자아 비판한다고 김일성이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지금 김정은이가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획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심히 계획이 미달됐다고 김정은이가 그랬던 원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제재, 홍수, 삼중고를 겪고 있거든요.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잘 된다고 이야기하면 북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비판적인 요소가 많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지도자가 잘못했다 그러는데 그 밑에 있는 도당위원장, 장관들, 상들 모두 다 줄줄이 지금 잘못했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수님이 그 진탕길을 걸으시게 하다니 이게 맞아요. 우리가 이게 정말 도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폭풍 같은 것을 쭉 보면서 북한 주민들은 아 그래도 수령도 그렇고 간부들도 그렇고 잘못했다고 비는구나. 그러면 조금 우리 생활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걸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박지원 원장의 국정원으로 붙들려온 위임 통치 얘기 오늘까지도 해석이 분분한데요. 또 주말 사이에 어떤 또 반응들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이제 본격적인 정치권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원조 친노도 추미애 장관이 큰 부담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설화법으로 꽤 유명한 분입니다. 노무현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추미애 장관을 겨냥했습니다. 과거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충돌 이렇게 우려하기도 했었습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저렇게하면 그래도 그런 조율하고 하는 그런 거 하라고 청와대 민정수석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개는 그래서 검찰 출신이 와서 민정수석을 많이 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야 이제 안 그랬지만은 지금은 뭐 감사원 출신이 민정수석을 하고 있으니 모르겠어요. 자기 국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밖에는 연출할 수 없었는지 정부 여당에게도 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저 둘이 충돌은 지지율 하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저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위원장님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원래라면서요. 그런데 실제로
애초에 법무부 장관은 추 장관이 아니라 합리적인 검찰 출신은 앉히는 게 좋았다. 이런 꽤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원로인데 대통령이 안 만나주니까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제가 이 우인태 전 사무총장을 오랫동안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진보 진영 내에서도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진보 진영의 중요한 아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이 어떤 자신들의 어떤 권한 자체를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는 게 진보 진영의 어떤 공감대가 있었어요. 예. 자,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이 검찰이 과거 정권에 대한 청산 작업을 할 때도 뭐 그런 어떤 아젠다가 어떤 통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사실은 청와대와 그다음에 이제 검찰을 향해서 한 이 정부의 조치가 과연 이게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검찰 장악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추미애 장관이 4명을 거역했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 인사, 그다음에 검찰의 조직 개편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들이 이제 진보진영 내에서도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지금 유인태 전 사무총이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진보진영의 검찰 개혁이라는 아젠다를 검찰 장악, 검찰 무력화, 검찰 형해화 바로 그런 걸로 바꿔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 자체가 정당성을 잃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요, 최근 추미애 장관의 이 모습을 보는 순간 기가 찼다. 이런 언론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동부지검장 가신 지 한 석 달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아들 수사 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예? 제가 보니까 지금 동부지검장 공석인데 소설을 쓰신 지금 인권국장이 잠깐. 그래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에게는 이런 고압적인 자세가 현 정권에 큰 부담이 되고 지금 놔둘 문제가 아니라 임명권자의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명권자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이 유인태 의원의 저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에는 사실 굉장히 직설적인 건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원로 중에 한 분이면 저런 말들을 중앙일보를 통해서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직접 만나 뵙고 하는 게 오히려 순탄했을 겁니다. 근데 역시 이현정 의원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만나지 못하니까 언론 인터뷰에 저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고 만나는 제가 봐도 아마 만나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원조 친노이시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 현 여권 내에서 그나마 합리적인 어떤 그 평가를 받고 계신 유인태 전 의원이 저 정도로 지금 이 추미애 전 장관의 고압적인 태도, 그다음에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쓴소리를 하고 있으니 제가 볼 때는 저 이야기가 청와대로 직접 전달되는지 되지 못하는지 이게 지금 전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바깥에 있는 자기 우군들끼리에서도 바깥에 있는 쓴소리가 청와대 안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 굉장히 그러니까 이 내용보다도 이제 들어가는 루트 자체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이런 말씀. 그런 게 우려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구장 차장. 추미애 장관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전에 알려진 보도 얘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추미애 장관 발 인사 직전에 윤석열 총장의 참모들이 대검에 남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보도가 알려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곧 그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좀 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검사들의 경우에는 이 인사를 앞두고 1지망부터 4지망까지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음 보직을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이제 써내도록 하는데 이번 이 희망 부서의 경우에는 대검의 어떤 중간 간부들은 대부분 대검에 남겠다. 유임이라고 쓴 간부들이 많았다고 하고요. 특히 한 간부의 경우에는 1지망부터 4지망까지 유임이라고 적어가지고 자신의 어떤 유임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그대로 인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임이라고 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멀리 보내는 인사를 하지 않을까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인사를 앞두고 검찰 내부 얘기, 보도까지 저희가 인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추미애 장관 얘기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시청자의 목소리를 하나하나씩 들어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유인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추 장관에게 소설 쓰신 애를 들을지 모릅니다.
36살이 스트레스로 권력을 이양한다. 그것도 독재 국가에서 상상력도 풍부하시군요. 박지원 원장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의사 파업한다고 면허 정지시키냐? 그러면 노조 파업도 다 잘라야 되지 않나요? 예.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14일 이후에 영화관 감염 사례가 있나요? 제발 비판을 위한 비판 좀 하지 맙시다. 정부 정책을 너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대통령 입에서 체포 얘기가 나오다니 나가서 소배하지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라는 마지막 댓글까지 만나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이따 마지막 주제로 만나볼 얘기도 있고요. 예비군 훈련이 무려 52년 만에 코로나로 잠정 중단이 됐습니다. 실시간 검색어를 짧게 이렇게만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이 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계속 쏟아내는데도 집값이 쉽게 잡히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요, 이 부동산 투기 단속을 위해서 개인 계좌 등을 국토부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논란입니다. 입법 공급 대책과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차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모든 행정력과 정책 수단을 동원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원래 현행법상으로는 뭐 국토부 말고 뭐 경찰 정도 말고는 개인 계좌를 쉽게 들여다볼 수 없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계좌를 들어보겠다. 이게 지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아이디어 차원입니까? 지금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감독 기구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감독 기구가 사실은 이제 국토교통부에 이제 설치가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부동산 감독을 하려면 일단 계좌를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좌 추적권을 이제 국토교통부에 주겠다는 그게 이제 법안이 지금 나온 것인데요.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검찰이 어떤 면에서 이제 계좌 추적권이 있죠. 그러면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계좌 추적을 합니다. 예. 그럼 개인한테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해서 이게 통보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건 수사 필요성이 있고 금융감독원이 또 볼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이제는 또 국토교통부까지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지금 OECD 국가 전 세계에서 부동산 감독기구가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베네수엘라가 만들었다가 없앤 거 이외에는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러면 정말 어쩌면 OECD 국가, 그다음에 세계 경제가 10이라는 규모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 부동산을 감독하겠다고 특별기구를 만든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넌센스인데 거기다가 계좌까지 볼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정말 이제는요, 모든 사람들 계좌를 다 그냥 내놓고 다녀야 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여당에서는요, 이게 법 이제 추진하겠다고 한 거고 투기 방지 용도로만 쓰겠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럼에도 김근식 교수님 뭐 인권 침해 논란, 뭐 본인 동의 없이는 어떻게 이걸 볼 수 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요즘 같은 세상에 개인의 정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 정말 아무리 국가 정부라고 하지만 그 자의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인권 침해 요소가 있고요. 저는 저러한 그 사실을 상상하지 못할 그런 강력한 어떤 그 규제를 계속 생각하는 이유가 아까 김태년 의원 발언에 나왔습니다만 투기 세력이라고 되는 프레임이 딱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값 오르는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지금 집권 여당의 입장은 뭐냐면 이게 투기 세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일부는 맞습니다만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실패하는 이유는 투기 세력 탓만은 아니거든요. 다양한 공급의 부족, 그다음에 시내 도심에서의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에 따라서 이게 허가가 안 나는 이유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데 지금 집권 여당에서는 투기 세력만 잡겠다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기 세력이라고 하는 악마화 프레임을 가져가니까 들여다봐도 되고 체포할 수도 있고 감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과 투기 세력을 제대로 구별이 안 되고 맞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투기 세력으로 비춰지게끔 만드는 이게 좀 큰 문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서울 시내에 있는 도심에 있는 좋은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 투기 세력으로 그냥 오인하는 경향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내 집 마련 꿈을 위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사실 아파트 한 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투기 세력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보게 되면 정부는 내놓는 부동산 해법 자체가 규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부동산 경찰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도 이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니까 앞으로 이런 여러 논란
좀 정리가 좀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식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뉴스탑10 이제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도 당분간 주목 인사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